자, 어서 오세요. 갑자기? 물론 그냥 자기 대학교 다시 배워서 뭐야? 좋아하는데. 나도 실용 수학생이랑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수학생 그 양정호 그 쌤이야? 아, 지금. 자, 봅시다. 오늘은 문학을 좀 할 겁니다. 문학을. 그래서 요 현대문학의 특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좀 짚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들을 좀 볼 건데 오늘은 필기를 좀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거 언제 이후로 현대문학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언제 이후? 아닙니다. 일제강점 이후가 그 전이야. 전이에요. 가보개혁 이후부터를 현대문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랑 가보개혁은 뭐 몇 년 차이 안 나죠.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문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이 혹시 뭔지 압니까? 들어본 적 없어? 힌트 해봐야 모를 거야.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소설이니까 당연히 어떤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작품 안에 드러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작품이요. 오, 이게 그때 당시에 쓰여진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떤 현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혼을 하기로 한 커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제 내격의 마지막 결혼을 안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근데 그것 자체가 파격적이야.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혼을 안 하는 이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약혼을 했다 그럼 무조건 결혼이야. 연애가 어디 있어? 이제 그 소설은 약혼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다 헤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담은 거야.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현대 문학의 흐름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크게 한 네 덩어리로 좀 볼 겁니다. 이 네 덩어리로 보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한 1900년대 초의 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문학은 이제 1900년 이전이긴 한데 거의 190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900년대 초에 문학의 특징은 일단은 뭐가 많이 나온다. 당시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일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 이 작품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탄압받는 이야기, 뭐 징병 끌려가는 거, 징용 끌려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일제 폭력이 주로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족 공동체 해체. 우리가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였는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다 같이 그 대가족을 모아가지고 또 가족끼리 모아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마을 공동체로 함께 움직였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일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누구는 징병 끌려가, 누구는 징용 끌려가, 누구는 위안부 끌려가, 누구는 뭐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기 간도로 이사가 이러니까 다 해체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 공동체 해체 또는 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있거든. 왜냐면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민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일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살게 되는 어떤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거나 또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또는 이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고향 상실이죠. 현기영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인데 일단 일제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뭐부터 세웠습니까, 여러분? 회사부터 세웠죠. 무슨 회사 세웠어?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웠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우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사업이 뭐였어?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전국에 있는 토지 쫙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 집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문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 전부 어떻게 해버려? 그냥 아무 소유도 아닌 땅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 그러고는 그 땅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농사 짓고 있냐? 하려면 사용료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에 한 몇 %씩 떼갔단 말이야. 근데 그 땅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관리인을 또 넣었어. 그 관리인 이름이 뭐? 직책이 뭐야? 마름이죠. 마름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인을 둬가지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가족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체 나오는 농작물 중에서 한 30%는 동척에서 떼가고요. 한 30%는 마름이 떼가요. 그럼 나머지 40%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동네를 다 떠나버리는 거야. 동네는 완전 그냥 폐허가 돼버리고. 그 동네 다 떠나서 어디로 가? 만주나 간도로 가버리거든. 만주나 간도로 가가지고 사는데 농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산다 생각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 찾으면 한 달 뒤면 월급이 나오잖아. 근데 농사는 언제 월급이 나와요? 농사를 다 지어야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도 6개월 뒤나 10개월 뒤에 나온다고. 그럼 그때 동안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땅 파고 굶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냥 땅 파먹고 굶으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이 가난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제 이 고향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완전히 마을 공동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어떤 고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향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에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요번에 2학년 올라가면 한 개는 꼭 볼 거야. 그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소설 중에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제 구보씨가 나오는 그냥 이야기야. 이 사람이 소설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식인이었겠지. 그 사람이 그냥 집에 나와서 경성, 그러니까 서울 한 바퀴 그냥 돌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끝입니다. 그 하루 종일 그 돌아다니는 동안 머리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소설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뭐 어디 열차 타고 이제 뭐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뭐 다른 동네도 갔다가 얼마 전에 소개팅했던 여자도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사람 진짜 살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 보이냐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어떤 고급 과학 지식, 고도의 과학 지식 또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지식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 근데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져 안 나아져? 안 나아지거든. 이건 이길 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 그러니까 완전 무력감에 빠져있는 지식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뭐 구보씨의 1이라든지 또는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날개라는 소설에도 보면 이제 그 한 남성이 이제 지식인으로 나오는데 방에 자기만의 어떤 그 구덩이 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아요. 나와가지고 아내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런 이제 무기력한 지식의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자, 다음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자,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1900년대.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 문학은 요 안에서도 엄청 세분화해서 좀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제의 정책도 사실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다 달랐잖아.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 정책이 달라질 때마다 문학의 양상도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로 퉁치면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끝나고 나면 한 1950년대쯤 되겠죠. 50에서 60년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문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는 뭐가 주가 되느냐? 이념 갈등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00년대에서 해방하고 우리는 바로 분단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문학 작품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여기로 다 퉁쳐서 보자면 한 1950년대 직전부터 해서 그냥 한 50년대까지는 이념 갈등이 줍니다. 누가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본주의가 맞다. 사회주의가 맞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결국은 이제 한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념 갈등이 주가 되는데 이념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작품 중에는 그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장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요,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나오고요. 이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내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를 바라보는데 친할머니는 남쪽이 고향인 사람이야. 외할머니는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야. 근데 나는 친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거든.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뭐야? 친삼촌이랑 외삼촌은 서로 적군이 돼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외삼촌이 유해로 돌아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외할머니가 나의 친삼촌을 너무너무 원망하는 막 이런 이제 내용이 소설로 이제 나오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친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이제 그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이제 인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비극적으로 좀 드러나는 이제 그런 소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천재 노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 썼던 학생들을 왜 기억 속에 둘 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그 명선이 저기 다리에 빠져 죽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난 어떤 이제 일들이었잖아, 맞죠? 피난의 상황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이제 좀 냉정해지고 이제 좀 참혹해질 수 있는가, 비정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연 갈등과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가난한 생활 이런 것들이 또 주로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고 생각해보면 전쟁이 끝난 직후는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야 되는데 누구는 벗어나는데 누구는 벗어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오발탄이 뭐야? 잘못 쏜 총탄이잖아. 맞죠? 잘못 쏜 총탄은 총을 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마치 이 세상에 쏘아진 오발탄 같은 존재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 치통이 있는데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막 계획하고 있고. 셋째 딸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해.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의 생활을 어떤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오발탄 같은 존재인가 봐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내용의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난한 생활들이 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념 갈등과 가난한 생활을 바탕으로 당시에는 규범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 뭐 물론 나라도 만들어졌고 헌법도 만들어졌어.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삶의 어떤 규범상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야 라고 하는 규범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거든. 이제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 얻자마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전쟁 끝났더니 나라가 쑥대밭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만 봤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는 왜 보면 그 중학교 3학년 때 천재 박교과서 썼던 학생들은 커피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다. 그렇죠? 이인국 박사 이야기. 그 이인국 박사 이야기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전쟁 이후까지의 모습이 나오잖아. 일제강점기 때는 뭐야? 친일 행위하다가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소련군한테 붙었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는 미군한테 붙어가지고 미군한테 뇌물 주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 이후에 뭐 하는 거야? 뇌물 줘가지고 미국 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규범이 없다 보니까 그 규범을 상실한, 그러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걸 상실한 인물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들이 좀 많았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혼란스러운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소설 중에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행위 하다가 일제가 딱 끝나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몽둥이죠. 그 사람은 몽둥이질 하는 거야.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맞고 나서 또 가만히 안 있는 게
이씨 내가 복수하고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마을 사람을 복수한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약간 이 구두 닦는 하층민이었는데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영어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미군들의 통역일을 대신해주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는 양, 자기가 무슨 미군인 양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행동하는 뭐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시기야. 스멀스멀. 언제? 60년대 초에. 우리가 일제 해방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자유를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도 세우고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대통령이 집에 가는데 집을 안 가. 맞죠? 계속 2번, 3번, 4번 대통령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던 당시에 헌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려고 거리로 나섰죠. 그러다가 이제 시위를 좀 이제 강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결국은 4.19 혁명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건 독재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언론에는 안 나와. 왜? 언론은 벌써 다 통제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시로 많이 드러났는데 김수영의 시나 신동엽의 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김수영, 신동엽이 자유와 관련된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다 이 196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커지던 시기였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19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한 7, 80년대 같이 묶으면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어떤 정신으로 이어집니까? 이 민주화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독재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4.19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또 자유를 얻었어. 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진짜 자유가 실현되나 보다. 대통령 손으로 뽑았어. 뽑았는데 몇 달 안 지나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온단 말이야. 군부 정권은 196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죠. 근데 이제 70년대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유신헌법이 시작됩니다. 혹시 배웠어요, 여러분들? 유신헌법이 시작됩니다. 유신헌법은 말 그대로 이 유신체제에서 진짜 원래 있던 헌법이 아니라 새로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잖아. 당시에 이제 뭐 유신 철폐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들 많이 했죠. 예, 그런 운동들이 전부 뭐야? 이제 민주화 운동이었다면죠. 예, 그 뒤로 이제 80년대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계속 이제 군부 독재가 이어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죠. 특히 시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소설에서 주로 뭐가 많이 드러났냐면요. 이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산업화나 뭐 기계화. 근데 이 산업화로 인한 통증은요,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다 겪었어. 이 산업화를 겪은 나라라면 다 겪는 통증들이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산업화 시대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시대냐면요, 이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최고인 시대거든. 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될까요? 개인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시킨 대로 다 따라와야 돼. 자, 여기 갑시다. 우르르르. 여기 왜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산업화와 기계화 시대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도 이성이 최고야. 왜? 이성이 지금 산업을 발전을 이루어서 막 우리를 막 엄청 부강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은 전부 뭐 하는 거야? 자기 가슴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사는 거죠. 절대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당시 영국의 어떤 산업화 사회에 이 가슴 속에 묻혀있는 이 내면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형성한 게 이제 그 절규죠. 뭉크의 그림 중에 다른 그림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런던 시내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시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 그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부 얼굴이 무표정이야. 다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죽은 듯이 서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 그때나 그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건 항상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어떤 인간적 감정을 무시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중학생 때 교과서에 그 시가 있었던 교과서도 있었죠. 그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그게 이제 그 공장 노동자께 노동을 착취당하던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공장에 박혀가지고 일만 하던 그런 이제 이 젊은 노동자의 어떤 인간적 감정을 무시당하고 있는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어떤 소외된 인물. 사회 제도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거기 변두리에 소외된 인물들. 이 작품에 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주인공인 권 씨가 원래는 출판사 대학을 졸업해서 출판사 일하던 지식인이었어요. 당시에 대학 졸업한 정도였으면 굉장히 지식인이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동산에 집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야. 건설하게 되는. 근데 국가 주도로 그냥 국가가 이거를 그냥 다 무산시켜버려요. 우리 요즘 시대 같으면 국가가 만약에 그걸 강제로 무산시키면 뭐 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때 그런 거 없었어.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했던 돈이 그냥 다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그 나랑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거든요. 이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는 바람에 전과자가 돼버려요. 근데 전과자가 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왔더니 자기는 지식인인데도 아무도 일자리에서 안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서만 살아가다가 이제 그 소설의 서술자인 나의 집에 새빵살이를 하게 돼요. 그 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 이제 새빵살이를 하는데 집이 가난한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아기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안 주면 수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 막 권씨가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이 서술자인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서술자인 나도 빌려주고 나서 못 갚으면 어떡하지? 안 빌려준단 말이야.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권씨한테 전세금도 받았거든. 전세금 떼서 주면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로 이제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권씨가 그 자기가 새빵에 살고 있는 그 집에 강도로 들어가게 돼요. 강도로 들어가면서 강도짓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강도짓도 실패하게 돼. 왜냐면 사람 심성이 너무 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외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소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류일까요? 주류는 아니거든. 비주류야. 비주류니까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하지. 그럼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요게 이번에 사진 요거 1학년 그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인류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연민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그 시대에 대한 반성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으로 살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통제하기도 편해. 말 안 들으면 뭐 때리거나 죽이면 되는데. 맞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거잖아. 인간적 감정은 다 배제당하는 거잖아. 맞죠? 자, 또는 그런 소외된 인물이 있을 때 이건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 다 굶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시대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생각 안 하거든.
맞죠? 왜냐면 그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건 사실 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인물이 어딘가에는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시대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쓰였었죠. 그게 이제 1970, 80년대 특징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각 시대별로 특징들 있죠. 이 특징을 담은 문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나 이상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하나 이상씩은 할 거야. 일제강점기 문학 당연히 할 거고요. 산업화 당연히 할 거고,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 갈등과 관련된 있는 건 무조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작품으로 할지 모르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작품이 그 시대에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작품이 우리 역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이제 완전히 개인화, 파편화 되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연 갈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인연 갈등을 좀 줄이고 다 같이 화합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 또는 일제 탄압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일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거권을 뺏겨가지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어. 우리 민주화를 이뤄내야 돼. 자, 이런 고민들은 아주 개인적인 고민이야, 아니면 집단적인 고민이야? 집단적인 고민입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야. 맞죠?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고민들이 다 끝났어. 인연 갈등도 끝났고요. 전쟁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도 끝났고 대통령도 바뀌었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각각의 고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로 뭐가 나오느냐, 그동안 사실은 이 시대까지도 계속 차별받던 존재들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뤄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 이후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야 그동안 있었던 이 사회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성 서사나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옵니다. 그 왜 우리 한강 작가가 저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한강의 전성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1990년대에 나온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뭐 내 여자의 열매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도 사실 90년대에 나온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굉장히 어떤 날선 시선과 날선 언어로 이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성 서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한 여성 인물이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역경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여성 주인공이 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선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좀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여자에게서 저런 말이 라고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담은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날것의 언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뭐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건 한 2010년대 한 중후반 이후였던 것 같아요. 한 201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이제 좀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술이나 문학계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서사로서 무언가 구성이 되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작하던 시대가 이제 1990년대 요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험적이죠. 이때까지 없었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약이 없거든. 예전에는 조금만 신기한 거 쓰고 실험적인 거 쓰면 다 금서로 지정됐어요. 판매도 안 됐단 말이야. 판매 금지 조치 때려버려. 예전에 뭐 방송 금지 이런 것도 엄청 많았잖아. 진짜 별거 가짜는 이유로도.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험적인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문학의 흐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배우고 보통 끝이에요. 나도 이제 고등학생 때 배울 때도 그게 끝이었고 대학 때 배울 때도 이제 그게 끝이었는데 내가 요즘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에서도 또 이제 시대가 좀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면 1990년대 벌써 30년 지났거든. 맞죠? 자, 그래서 한 2010년대 이후의 특징은 아직까지 뭐 나는 하나밖에 못 잡긴 했는데 이제 유행은 SF죠, SF.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교과서에 있는 작품 중에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했어요, 학교에서? 관내분실이 대표적으로 그 SF 소설이죠. 맞죠? 자, 그럼 관내분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사실은 배경 자체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거든. 그건 뭐야? 현실의 문제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배경 자체는 SF, 그러니까 미래를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자, 그래서 이제 이 SF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2학년 그 문학교과서 새로 개정된 걸 보니까 거의 출판사마다 맨 마지막 단원에 꼭 하나씩은 2010년대 작품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안 해. 그냥 본인들도 안 읽어봤거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어찌됐건 교과서의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작품들 많아요. 이제 이번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도 보니까 그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그 김초엽 작가가 유명해진 게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 그 아직도 베스트셀러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소설 집이야. 단편 소설집인데 그 우리가 빛이 되어 갈 수 없다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지구를 떠나야 돼.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살지 않아서 산업이 이제 없어서 다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야 돼. 근데 거기 되게 멀어서 엄청 빠른 우주선을 타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좀 느린 거 타면요 도착하기 전에 이미 늙어 죽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이 어떤 그 지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빨리 그거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난 여전히 이제 살고 있던 곳이 지구라 가지고 아직까지 지구에 뭔가 할 게 남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우주선을 놓쳐버려요. 마지막 우주선을.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오는 그 천천히 오는 우주선을 그냥 정거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그 1980년대 철거민들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철거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막 건물에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아파트 지을 거야. 철거할 거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됐어요. 뭐 아무런 보상도 없어. 그냥 나가라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거기 집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럼 거기 건물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철거민들은 거기 자기 내 터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에 남아가지고 막 투쟁하고 한단 말이야. 나중에 막 끌려가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거민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소설도 있고요. 뭐 또 재밌었던 것 중에는 그 이번에 여러 군데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인데 그 1학년 교과서에 브로콜리 펀치라고 하는 소설이 또 담겨 있어요. 그 브로콜리 펀치는요. 그 교과서에 이제 수록되기 전에 내가 서점에서 읽다가 와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권투 선수야 주인공이. 권투 선수의 글러브를 이렇게 끼잖아. 맞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브로콜리가 돼 있는 거야. 브로콜리 모양이 이렇게 권투 글러브 낀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온갖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현대인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SF적이지만 결국은 무엇에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2010년대 이후의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작품 일단은 가나 작품을 읽고요. 문제를요 25번만 풀 겁니다. 근데 25번은요 나 지문만 읽고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가를 읽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나 읽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까지 푸는데 이 시간을 4분 줄게요.
5분 줄게요. 자, 읽고 들어봅시다. 보기 먼저 읽어보세요. 어. 자,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볼 건데, 이 첫 번째 작품은 베르밀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베르밀은 거야. 맞죠? 자, 이 작품이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그 현대 서정시의 그냥 바이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딱 그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일단은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어떤 상황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화자가 배를 민답니다. 맞죠? 배를 밀 거야. 배를 밀어보는 건 아주 드문 경험이랍니다.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손이 떨어졌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배를 미는데 살살 밀었다고 세게 밀었다고? 아주 세게 밀었다는 거야.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 직전까지 밀었다는 거야. 맞죠? 온 힘을 다해서 밀고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배에서 손이 떨어졌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배가 이제 밀려나갔다는 거겠지. 그렇죠? 이게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에서 떨어진 손이 환해진 손이래요. 이 사실은 손이 환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제 좀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어. 근데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뭐 모나 수능 치는데 이제 읽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배에서 떨어진 손이 그냥 환해진 손이다. 그냥 연결만 하고요. 허공으로부터 거둔다고 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걷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라고 되어 있지. 자,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지금 이때까지 뭐 밀고 있었어? 배 밀고 있었거든. 근데 떠나는 거 지금 뭐가 떠난다고 되어 있어? 사랑이 떠난다고 되어 있지. 그럼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야? 배를 미는 경험이랑 사랑이 떠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맞죠? 우리가 보통 이 현대시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화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이 A가 작품 속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작품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B라고 쓰여있어. 화자가 B를 한다고 나와 있어.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 이건 B가 아니라 A야. 맞죠? 자, 그래서 A를 B에 뭐 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맞죠? 뭐 상징이든 비유든 무언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화자가 진짜 말하고 싶으면 A야. 근데 그거를 B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서정시는 무엇에서 쓴 글이야? 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공통점에서 대해서 쓴 글이 현대 서정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한 2010년대 전까지는 먹혀요. 근데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막 와장창 깨진 시들이 많은데 그런 시들은 대체로 교과에 안 나와.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이 현대시 읽기 방법은 읽을 수 없는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이 형태를 정확하게 잘 갖추고 있는 작품들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 안에서 배우는 시읽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인데 이 공통점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공통점의 크기가 크면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비슷하니까 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했나 보네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요 교집합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뭔 상관이지? 뭐 어떤 부분을 엮은 거지? 또는 얘를 얘로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 이해돼요? 공통점이 작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포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이 시에서도 바로 치환됐어. 배를 밀어놓고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사랑이 부드럽게도 떠나지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배를 미는 경험을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배를 미는 경험은 사랑을 떠나는 것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몰라. 그게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지. 맞죠? 자,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떠난답니다. 사랑은. 자,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래요. 이 슬픔은 그럼 무엇으로 인한 슬픔이야? 사랑이 떠난 슬픔이겠지. 맞죠? 사랑이 떠난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거래요. 배를 밀어내듯이.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랍니다. 자, 이 흉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땅이야. 배를 밀었잖아. 배가 여기 있을 거야. 원래는 여기 땅에 붙어 있었는데 밀었으니까 살짝 앞으로 나갔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는 뭘 말하는 건데? 뭐라고요? 아니, 실제로 배를 밀었을 때 뭐라고요? 들어가지
있잖아. 이렇게 나가면 어. 물 안에 이렇게 넣으면서 들어가야 물 안 나한테 들어가는 뭔데? 아니 배가 어.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는데? 물 이쪽에 이렇게 어. 들어가는. 교쪽이 어딘데 도대체? 아 쌤. 알겠어. 자 봅시다. 자 배가 나가면 뒤에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물결이 생긴다, 그렇죠?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어 배에 가면 물결이 생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고. 자 그런데 배가 나가고 남은 뒤에 이 물의 물결 모양을 흉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야?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지. 이거는 지금 요걸 얘기한 거야. 그럼 이 흉터는 왜 가져왔는데? 뭐 떠오르게 하려고? 사랑으로 인한 미안합니다. 이별로 인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흉터라고 얘기한 거겠지. 맞죠? 자,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네.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별로 인한 상처 역시 잠시 머물다가 언젠간 가라앉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봐봐.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아 얘기해. 왜 슬퍼졌는데? 왜 슬퍼졌는데요? 내가 들어온다 한 슬픔이 아 슬픔이 다시 몇 개까지? 왜? 생각이 나서 좀 그거야. 자 우리가 사랑을 밀어내는 것과 배를 밀어내는 것의 공통점이 바로 뭔데? 자 보세요. 배를 밀었어. 배를 밀면은 앞으로 조금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배가 가볍니? 무지하게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잠깐 나가. 그럼 배가 가만히 있겠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겠지. 왜? 파도는 항상 이게 땅 쪽으로 치잖아. 그럼 파도 타고 다시 올 거 아니야. 맞죠? 나는 배를 밀어냈다고 생각했어.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위에 남은 물 위에 흉터까지 다 사라졌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있는 거야? 다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배가. 그런 것처럼 사랑 역시 뭐라는 거야? 나는 이 이별로 인한 또는 사랑이 떠나간 것을 내 마음속에서 다 밀어냈다고 생각했어. 다 비워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뭐가 남은 거야? 그놈 자식이 남은 거야. 맞죠? 봐봐, 생각해봐봐. 민경이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들. 자기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날 거라고 신나가지고 막 인터뷰했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혼자서 계속 맨날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는데? 자긴 다 밀어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가 남아있었어? 유식이가 남아있었단 말이야. 자기는 알아서 몰랐어. 몰랐던 거거든.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시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공통점이 바로 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다시 남아있는 또는 다시 돌아와 있는 그 감정 또는 그 배인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 하이라이트로 얘기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요 두 대상 사이의 요 부분,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현대시의 어떤 그 90년대 이후에, 이거 2001년에 나온 작품이거든. 90년대 이후에 어떤 현대 서정시의 작품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 구조를 찾기 힘든 작품도 많은데 대체로 좀 찾기 쉽습니다. 특히나 어떤 감정과 연결해서 어떤 이제 시가 쓰여 있는 경우 있잖아. 시대 말고 시대랑 연결돼 있으면 이런 거 좀 찾기 어려워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되게 편합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요게 저저번 수능이거든요. 저저번 수능. 근데 이 전년도 수능이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프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과제로 이미 나가긴 했을 거야, 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소설, 그 시가 있어요. 이제 나뭇가지가 담 너머로 이렇게 자라는 내용이거든. 그게 이제 정끝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거야.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제 수록된 작품이 나희덕 시인이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배웠던 그 산속에서 시 썼던. 근데 이 나희덕 시인이랑 장성남 시인이랑 정끝별 시인은 실제로도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세계관이 되게 비슷해. 90년대 같이 활동했거든. 같이 그 무슨 동아리처럼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 메이저 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30년 지나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어떤 흐름이 지금 여기 이제 주로 많은 시험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좀 이제 이해하기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쌤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받았던 과제가 뭐였냐면요. 이 시를 갑자기 교수님께 나눠줘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리던 시절도 아니었거든. 당시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주고는 우리 보고 다 외우래. 그래서 외워서 A4 용지 백지에다가 쓰는 게 그냥 과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감상 쓰는 거야. 감상문 쓰는 거. 그걸 이제 1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왜 하지? 그 애들이랑 맨날 해가지고 니는 저거 외워라 나는 이거 외울게 해가지고 막 외웠단 말이야. 외우고 나서 이제 그 과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딱 와서 첫 마디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서정시다라는 말을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 서정시의 어떤 가장 어떤 바이블 같은 틀로 생각할 때 이제 요 시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요 구조가 아주 잘 드러나니까 섬세하게 이해되죠? 이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 혼자 가는 먼집은요.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작품이고요. 근데 작품의 어떤 특징은 90년대 문학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여성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그냥 이제 좀 숨기고 인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격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로 치면 가시기가 아니라 서경별곡에 가까운 작품인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수능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꾸 킥킥대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작품에 사람들이 킥킥좌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던데 이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요 작품에서 자꾸 킥킥거리고요. 앞에 비문학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이즈, 그러니까 화면에 노이즈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온 지문에 노이즈가 20몇 번인가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문학 보는데 문학은 또 막 계속 킥킥킥킥킥 있다고 사람들 진짜 멘탈 나갔다면서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자, 이 시를 여러분들 지금 읽어봤는데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킥킥거리는 이 소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킥킥이라고 하면 어떨 때 쓰는 거야? 이게 웃음 참을 때 쓰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웃을 때, 맞죠? 그런데 여기 이 시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이 킥킥이랑 결이 맞나?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읽으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킥킥이라고 하는 소리랑 전혀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정서를 따라가야 돼요. 표현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자, 그럼 정서는 어디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한 3줄, 4줄 읽었을 때 파악이 돼야 돼. 여기 힌트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 당신이라는 말 참 좋답니다. 당신 좋아하나 봐. 그래서 불러본대요.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자, 끊어봅시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게 무슨 말이야, 서영아? 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마음을 응. 열면 응. 그 상대방을 거절 받는다? 자, 뭔가 이건 문학이니까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의미를 넣어가지고 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돼. 슬픔이 문을 닫았대요. 또 한 슬픔이 문을 열었대요. 자, 그러면 어떤 한 슬픔이 있고 또 한 슬픔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거 혹시 곁에 두고 싶니? 딱히 곁에 두고 싶은 애는 아니야. 맞죠? 자, 한 슬픔이 문을 닫았어.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거야. 그럼 이 슬픔 문 닫으면 또 어디서 열리겠어? 딴 데서 슬픔 문이 열리겠지.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당시에 오락실에 두더지 게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면 또 올라오는 거야. 머리를 잡으면 또 올라오고 칠 때마다 올라와요. 그 다 참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나는 거기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두더지처럼 올라오는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막을 수 없는 슬픔인 거야. 이해돼요? 진짜 대단한데? 너네가. 왜냐면 여기서 문을 얘 닫았는데 여기서 열린다잖아. 그냥 계속 두더지 슬프다. 게임인데.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이미지인 게, 그러니까 나는 이 슬픔을 닫았는데 여기서 또 슬픔이 찾아오니까 이 슬픔을 닫으면 또 슬픔이 찾아오고 이거잖아. 뭐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끝없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나 안 나? 안 끝나거든. 어차피 이 문 연 거 이거 닫으면 또 올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슬픔이 끝도 없이 찾아오는 어떤 감정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힌트 하나 더.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맞죠? 이 사람은 사는 게 뭐래요? 상처랍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 맞죠? 이 작가의 시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허수영 씨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뭔가 이 아픔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름달을 보거든요. 보름달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아스피린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좀 고통스러우면 저걸 보면서도 저 보름달이 진통제 같다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작가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뭐라는 거야? 상처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뭔데? 슬픔. 이해되죠? 이거 보고 킥킥거리는 거랑 같이 연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킥킥은 분명히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래. 잠깐만. 상처에 기대서 나 킥킥 당신을 부른답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자,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간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저를 부빌 때, 이 저가 누군데? 문장을 읽어, 문장을. 이 저가 누구야? 상처의 몸이죠.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지를 부비는 거잖아. 제기대명사. 맞죠? 상처의 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여기 있고 상처의 몸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부빈다고. 이해되죠? 상처는 내 주변에 있는 거야. 맞죠? 그대라는 자연의 달가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 아니다, 여기까지 보자.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이라고 돼 있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떤 구조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쭉 나열,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쭉 나열. 그러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에 슬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랑과 상처, 슬픔은 그냥 무덤. 그러면 당신과 관련된 건 뭔데? 자연, 달, 별, 산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뒤까지 다 읽었으니까 당신이 심지어 뭐까지 하네요? 이쁘기까지 하답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나는 슬픔, 사랑과 상처, 무덤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만 계속 나열되고 있어. 맞죠? 당신과 관련해선 자연, 달, 별, 아름다움, 이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어. 잘 보세요. 이 당신이 실제로 아름답고 이쁜 거야? 그냥 독립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이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쁜 당신이고 아름다운 사내라고. 이해되죠? 당신이라는 말 참 좋다고. 나한테 당신이라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냐면, 이 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일방통행입니다.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일방통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감정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아서 겪고 있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봅시다. 그 아름다움에 기대서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이게 어떤 이미지야? 어떤 감정일까요? 이미지부터 떠올려 봐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무덤이니까 진짜 무덤은 아니겠지. 맞죠? 근데 마음의 무덤인데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의 이미지를 떠올려 봐봐. 지금 뭐 들고 가고 있어? 소주 한 병 들고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가가지고 거 가서 뭐 하겠어? 깡소주 마시겠지. 깡소주 마시고 뭐 하겠어? 울겠지. 자요. 아 그치 취해서 잘 수도 있겠지. 자고 일어나서 뭐 할 거야? 울겠지. 맞죠? 그 어떤 이미지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잖아. 그 무덤에 가가지고 술 뿌리면서 술 먹고 펑펑 울고 어디 갔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병자처럼 이게. 맞죠? 그럼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데? 아, 슬픈 건 슬픈 건데 당연히 슬픈 거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그치 그리움. 그 대상을 잃었다는 상실감이겠지. 왜? 실제로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보면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뭐야? 일방통행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런 병자처럼 그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치병은 병을 다스리는 거야. 환후는 병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 감기 걸렸으면 감기는 환후고요. 감기 증상 콧물 나고 이런 건 환우야. 치병은 뭐야?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약 먹고 뭐 뜨뜻한 차 먹고 이게 치병이야. 얘네들이 각각 따로랍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맞죠? 이 얘기 왜 하는데 그러면? 뭐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해? 병을 다스리는 거랑 병이 각각 따로라는 얘기를 해요. 없어지는 기통이요. 치료가 안 돼서. 그걸 조금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스리는 건 내가 의도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내 맘대로 되냐고? 안 된다고. 마치 뭐처럼? 당신에 대한 내 마음처럼인 거야. 사랑처럼. 나의 사랑처럼 또는 내 마음처럼. 병을 다스리는 거랑 병은 각각 따로야. 그 말은 뭔데?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킥킥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이래. 윤수랑 뭘까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못 느껴봤어요. 얘 문학이랑 안 맞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얘 감정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요. 아니에요. 아니 분명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당연히 아닌 것 같으니까 입을 안 뭘까? 내뱉는 뭘까? 거잖아. 혹시 짝사랑을 아주 딥하게 해봤다? 없어? 서진이요. 서진이? 아니. 근데 약간 짝사랑 할 것 같은 이미지긴 하다. 아, 약간 그래. 뭐라 해야지? 그왜 짝사랑 왜 친구들 중에 짝사랑 전문가 한 명씩 꼭 있거든.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짝사랑하고 있고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짝사랑하고 두 달이어야지. 어? 야 그게 무슨 순애보야. 이게 순정이야. 그런 두 달 같은 감정으로는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 최소 1년 가슴앓이를 해야지.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을 뭐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이해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봐봐.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서 이게 다시 막 재결합할 수도 없고. 결혼? 재결합?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어찌됐건 지금 치명과 환우는 각각 따로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끝내는 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 감정 혹시 모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혹시 그 덕질하는 학생들 중에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내가 한참 20대 때는 그 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누가 갑자기 이제 덕질을 시작했어. 그 덕질을 왜 시작했냐고 하면 그냥 진짜 갑자기 빠져서 시작한 거야. 보통 덕질 시작할 때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진짜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봤다 헉 하면서 이제 빠져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왜 사람들이 덕통사고 났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요즘도 쓰니? 아니 좋아했어. 원어원 좋아할 때 딱 썼는데. 뭐라고? 원어원 좋아할 때 딱 쓰고 그런 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 있었잖아. 근데 생각해봐봐. 그 덕질을 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 감정인 거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지는 그 감정도 마치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
그럼 갑자기 찾아온 어마어마한 깊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걸 내 맘대로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이해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감정이. 맞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끝낼 수 없다고. 그럼 누가 끝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끝내줘야 돼. 어떻게? 날 뭐 매몰차게 거절을 하든 또는 연인이었던 삶의 뭐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날 끊어낼 수 있어 없어? 그 사람이 없는 거야. 난 여전히 내가 날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다고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참혹스럽다고. 이해돼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집었으면 끝난 거 아님? 내 생각. 근데 이 마음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얘기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을 더 좋아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음 아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서 완전히 등 돌린 거야. 완전히 등 돌렸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다 차단당했다 생각해봐봐. 뭐가 다르는데 번호 바꿨어. 인스타 들어갔는데 차단당했어. 다른 친구 나한테 물어보고 스토리 올렸대. 나한테 안 보이는데 카톡 보내려고 이렇게 푸사봤는데 기본 푸사라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 나한테는 그 뭐야 나한테서 완전히 등 돌린 거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마음속에서는. 맞잖아.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이 날 끝내줄 수도 없어. 나 다 차단당해서 그 사람 나 보지도 않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는데. 맞죠? 내가 끝내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요 일방통행의 감정 있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건 이제 내가 그냥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고 요 마지막 세 줄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기가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도 안 나와 이 마지막 세 줄은. 왜냐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19살짜리가 이걸 이해하겠나 하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가 무슨 구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생각할 수 있거든. 나랑 당신의 관계가 어찌됐건 일방통행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뒤에 보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여기에 독특한 발화 방식부터 지금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까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또는 이별의 상처가 있는데 걔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거야. 나 끝내고 싶은데 내가 못 끝내. 맞죠? 자,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이런 걸 상세하게 안 나눠놨다고. 어떻게 해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이 그냥 퉁쳐놨어요. 사실은 다르거든.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의도는. 근데 그냥 하나로 다 퉁쳐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시가 생긴 형태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냥 독특한 발화 방식이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이든 당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휘가 출현하든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 계속 킥킥거리든 수시로 중단하는 말줄임표가 있든 걔네 전부 의미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거랑 똑같다고. 킥킥 뭐 때문이야? 이거 두 개 때문이야. 당신이라는 말 반복되는 거 뭐 때문이야? 두 개 때문이야. 왜 점점점 쓰는데? 이거 두 개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보기에서 알아서 퉁쳐놨다고. 맞죠? 자, 그러면 이번 선지 한번 보세요. 자, 상처의 기대나 킥킥 점점점 다 있다. 그쵸? 당신을 부릅니다라는 말은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뭐야? 오히려 선명해져서 힘든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는데 아씨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 빨리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 굉장히 짧게 하고 안 짧기네. 중간에 가지 말고 아이고 3분만 쉬었다 합시다. 3분만. 아니 3분은 3분이 아주 짧은 거 아니야? 더 짧게? 아니요. 30분? 야나 시켰어. 진짜.